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욱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채널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날부터 남아공과 호주 정상을 만나며 양자회담을 진행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조직된 만큼 속도전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둘 방침입니다. 국민이 직접 고위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마감됐습니다. 7만 4천여 건이 넘는 추천이 이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본격 검증 절차에 돌입합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문성묵 센터장. 예. 당초 G7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됐었는데 예정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어려워졌다고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예, 참 우리 국민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죠, 분명히. 이미 이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예정이 돼 있었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13일 날 개시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개시된 이스라엘-이란 충돌이 지금 격화되면서 네. 아마 미국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SC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급거 귀국을 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방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언급했듯이 그래도 한일 정상회담은 내일 정상적으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한일 정상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미 간의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기회를 또 잡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즉석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번 G7 정상회의 등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꼼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기업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보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예, 최진봉 교수님. 네. 첫 순방이고 전용기 탑승도 처음입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가 열렸는데 상당히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고 또 국내 현안에 대한 답변까지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자유랄까요? 표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걸 또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체 라이브로 다 공개를 했거든요. 이게 편집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들이 내보내기 싫은 내용은 뭐 빼내고 이러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내보냈어요. 그거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번 외교에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 있는 기내 해결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무엇보다 첫 번째 외교 순방인데 사실 숨가쁘게 일주일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순방길에 오른 것을 뭐 피곤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것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계 국제 무대에 대통령이 가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박 3일이라는 일정이라는 것 대단히 타이트한 일정이잖아요. 하루밖에 잠을 못 자고 나머지는 비행기에서 주무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통도 사실은 뭐 좀 껄끄러운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성심성의껏 다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진심으로 국민에게 대하는 듯한 태도, 즉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생산하는 그런 주체인 것이고 그 언론의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려고 하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 자체가 새로운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양자회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사실 계엄 사태 이후에 정상 외교가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개가 된 셈이고요. 그렇죠. 첫 상대국이 남아공하고 호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두 나라가 이제 이번에 G7 비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초청된 7개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두 나라가 공이 6.25 전쟁 당시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준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정상과의 정상 외교를 이제 스타트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상 외교가 다시 가동됐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남아공 대통령을 먼저 만났죠.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이어서 호주 총리를 또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호주와의 방산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유엔사 부사령관을 하면서도 우리 한국 안보와 평화에 큰 기여를 했거든요. 그 호주는 우리의 또 방산 중요한 소비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상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그 세계적으로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핵심 광물이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상황이 남아공과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요 대화 의제가 어떤 것들이었나요?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하 자원을 많이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인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수용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공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더 많은 좋은 한국의 기업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고용 창출이 되잖아요. 네. 산업 발전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아공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인력과 그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더 많이 남아공에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께도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남아공과 우리나라 사이에 어떤 경제 교류가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남아공이 이 올해 말에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초청을 했어요. 거기도 이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남아공과 우리나라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무엇보다 경제적 협력을 통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이재명 대통령이 늘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귀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한 그런 회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남아공과 앞으로 우리가 협력할 분야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남아공에서는 우리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출해서 남아공에서 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바라고자 하기도 하고 우리의 협력 제안에 남아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남아공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얘기를 했고 예. 본인도 또 만델라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또 강조를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남아공은 사실 아프리카에서 주도 국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공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그런 전도 유망한 그런 분야의 교육 훈련, 인재 양성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배우고 싶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말씀하신 대로 올해 11월에 G20 정상회의가 남아공에서 열리기 예. 때문에 아마 그걸 계기로 해서라도 한국과 남아공 간의 협력의 그 비중과 수준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주와 정상회담 분위기는 어땠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You are very kind. 친절하십니다. 지금은 또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본격 대면 외교에 나서기 전에 이제 전화 외교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호주 총리와는 며칠 전에 실제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보다 얼굴이 미남이다라는 말로 아이스 브레이킹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이제 사실은 딱딱할 수 있고 처음 대면하는 거니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을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관계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미남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답변도 you are very kind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을 열게 되거든요. 이것도 대화의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뭐 짧게 협상이 이루어지니까 많은 것들을 오갈 수는 없지만 관계를 형성하면 다음번에 만날 때는 좀 더 가깝고 친근감을 느끼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대화의 기술 자체는 대단히 좋은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이제 광물이 풍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을 수급받는데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나라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나 산업 분야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처가 되니까 관계 개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6.25를 얼마 안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호주가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던 나라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도 표현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이 외교 간에도 또 경제적 협력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혈맹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군대가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건 혈맹인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 아니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호주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의미를 받을 수 있고 호주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방산, 그다음에 국방 이런 기술이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국산이나 방산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시키는 좋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호주가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요 또 방산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분야에서 안보적으로 상당히 협력할 것이 많은 국가이기도 한데 실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호주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호주는요, 말씀하신 대로 6.25 참전국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동맹이고요. 오커스라고 하는 동맹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 영국, 호주. 그래서 이 나라들이 세계 질서, 자유, 민주 질서, 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확실히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지금 한국과 호주는 지금 외교의 격으로 보면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거든요. 예. 동맹은 아직 아니지만 버금가는 그런 수준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방산 협력을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한화의 레드백이라고 하는 장갑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과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방산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레드백을 기치로 해서 우리 훌륭한 그런 방산 무기들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물꼬를 틀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예. 실제로 장기간 비행을 통해서 이제 도착 직후에 양자회담 2개가 이미 진행이 됐고 그리고 호주가 이제 심야 시간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제 G7의 마지막 일정이 아마 리셉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의 자연스러운 조우도 이뤄질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만찬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좋은 게 아까도 아이스 브레이킹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딱딱한 외교적인 관계보다는 친근감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또 다른 나라 정상들도 금방 바뀌진 않고 몇 년간 또 정상의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얼굴을 익히고 관계를 형성해 놓으면 다음번 회담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안면을 튼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서로의 인식이 되고 서로 간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급할 때 전화하더라도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이제 만찬에 참석해서
통해서 캐나다의 주요 인사들뿐만 아니라 초청 국가의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앞으로 외교에서 중요한 어떤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만찬에서 이건 엘버타주 주지사가 주최한 만찬이거든요. 정상들뿐만 아니라 캐나다 내각들도 다 오고요. 네.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뭐였냐면 정장 또는 전통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도 관심을 갖죠. 우리나라 한복이 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고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 외교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정상과의 부드러운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좀 더 발전된 단계의 외교 문제도 또 복잡한 외교 문제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만찬은 대단히 중요해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 정상과 대화도 하고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외교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이 정상 부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관세나 중국 견제 등 여러 의제가 있을 수 있지만 G7 정상회의에서 세계가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싸움을 말리러 간 것일까요? 아니면 싸움을 부추기러 간 것일까요? 예, 뭐 말리러 가는 거라면 그렇게 급하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지난 13일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라이징 라이온이라고 하는 작전의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타결을 하는데 그 핵 협상 타결이 결국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면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묵인 하에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됐고요. 사실 그러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하다는 표현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기고 있지 않다. 너무 늦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사실 힘이 빠졌거든요. 과거에는 저항에 축구를 해가지고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 그다음에 후티 반군 엄청난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이란을 지지했는데 지금 아무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란의 반공만도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란은 더 늦어지면 힘드니까 협상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언급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공습 중단 요구 다시 말하면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를 봤을 때는 아마 이란이 즉각적인 미국의 핵 협상 그 제의,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호응할 때까지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오히려 돕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맥락으로 이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들이 이란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촉구했다는 속보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아마 트럼프가 서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G7 다른 회원국들과 미국 간에 이견이 있는 의제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러시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과거에 G8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결국은 러시아가 좀 쫓겨난 셈이 됐고 이거를 큰 패착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더 가깝게 하고 중국과는 조금 견제하고 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G7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불편함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빠진 건 왜 빠진 거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러시아가 빠져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주장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러시아가 빠지게 된 계기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크림반도에 침략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본인이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G8에서 G7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 전체 의견과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죠.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서방 나라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흐트러지는 부분이 많아요. 관세 전쟁도 그렇고요. 이번에 G8 발언 관련해서도 러시아를 감싸고 도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자체가 과연 전 세계의 평화 안전에서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개인적 이익, 또 이익 관계, 이익
이런 부분들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이거 제 판단이긴 합니다만 국제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도 저는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이런 발언도 전혀 도움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G7이 G8 같은 경우에서 러시아가 빠진 것은 국제사회 전체가 볼 때도 그건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G7이라고 하면 세계 정상급 나라들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룹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하면 빠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트럼프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서방의 유럽을 기반으로 한 서방의 세계 나라들과의 좀 각을 세우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전체 사회, 국제사회 전체가 좀 안정적으로 가는 데는 좀 방해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첫째 날 일정은 두 번의 양자회담 그리고 리셉션 참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이 곧 밝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확대 세션, 에너지와 안보를 위한 확대 세션이 있고 그리고 회원국인 일본과의 양자회담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안보 정상회의가 이번 한 번 열리는데요.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뭐냐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예요. 두 번째는 AI 에너지 연계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발언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물론 이것도 저는 제가 자꾸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트럼프 발이에요. 관세 전쟁이 여기서부터 발생된 거 아닙니까?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 자체가 히토류란 말이죠. 히토류에 대해서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러면서 국제사회가 자유로운 무역 경쟁 구도가 깨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국 이기주의로 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할 거라고 봐요. 물론 미국을 비판하진 않겠지만 이런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한쪽에 너무 치우치게 에너지 공급망을 갖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 다양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고 있을 때 필요할 때 언제든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 충족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에너지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친환경 소재뿐만 아니라 AI가 주요 화두가 되는 시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AI는 격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AI 기술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후진국들이나 아니면 제3세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너무 심해요.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양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래서 전 세계가 골고루 AI라고 하는 이 기술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쪽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쪽의 주장이나 대화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속도전과 실행력을 강조한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으로 두고 찾아가는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영상 만나보시죠. 앞으로 5년을 계획을 해야 된다면 그럼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는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 예. 인수위 없이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또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논의하게 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출범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얼마나 활동을 하게 되는지요? 일단 7개 분과 55명 기획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분과들을 보면 기획분과, 경제분과, 사회분과, 그다음에 정치행정 관련된 분과,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분과 이렇게 7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5개인데 왜 7개냐? 예를 들면 경제분과는 1분과, 2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5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8월 15일 날 광복절 전에
1차적으로 모든 걸 마감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순쯤에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할 걸로 보여요. 물론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냈습니다만 이제는 정권을 인수해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5년 동안 어디에 목표를 두고 할 거냐 하는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를 다음 달 중순쯤에 발표할 목표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현재는 어제 출범을 했고 오늘은 어제도 마찬가지로 세종에 내려가서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이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국정과제들 우선순위에 놓고 100대 과제를 만들 건가 하는 부분에는 작업에 들어갔고 또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 관련해서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처를 조직 개편을 하는 건 아니지만 특정 부처에 대해서 조직 개편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이재명호라는 선박이 이제 출항을 했는데 네. 뛰어난 선장이 있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원들이나 승객들이 구체적인 지도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도를 좀 마련하는 중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속도였습니다. 속도였죠. 왜냐하면 사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잖아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인수위를 가질 수 없었고 인수위 없이 출범하다 보니까 바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 아시는 건 김밥 먹으면서 회의하고 밤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지금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서 그걸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일에 지금 힘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 일을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민생과 경제 대통령이 올인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과 행정부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차근차근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러면 자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를 운영해 나갈지 아직 청사진이 안 나왔잖아요. 예. 당장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민생 안정 이건 하겠다는 건 명확해요. 그걸 가장 중요한 화두로 하지만 뿐만 아니라 안보든 예를 들면 경제 분야든 행정 분야든 이것도 다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앞으로 5년의 로드맵을 발표해 줘야 기업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도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함께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계획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정책적 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기업이든 아니면 뭐 공기업이든 단체든 다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나야 될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표현인데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그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당일에 그 이재명 정부의 첫 이 국정 지지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58.6%였는데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어요. 본인은 원래 그 취임 초기보다 말기에 더 지지도가 나오는 편이다라고 그 기내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58.6%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 간담회에서 이 얘기를 한 건 이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들어와서 그 얘기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 경기도지 성남시장 할 때도 처음에는 별로 지지율이 안 높았다. 근데 끝날 때는 80% 정도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광역단체장 중에 가장 인기가 없었대요. 시작할 때는. 근데 끝날 때는 가장 성과도 많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라고 이해를 하냐면 성과 위주라는 거예요. 실용주의와 성과를 자신이 가장 큰 무기로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뭐 잘할까? 이런 기대감과 반신반의가 있겠지만 물론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요. 그런데 이후에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했던 사람들 또 혹시나 대선 과정에서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마저도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본인의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가지고 평가받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은 이념 가치 중심보다는 실용주의, 국민 우선주의, 그리고 국가 발전, 국가의 경제 성장 여기에 방점을 두고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진보 보수로 나누어서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완전히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미 민주당 대표 시절에 중도 보수라고 본인이 선언을 했어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가치에 우선하는 안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보든 경제든 중도 보수적 성향을 보이면서 국민 모두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는 각오의 발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높은 기대감 속에 첫 발을 디딘 이재명 정부. 16일에 있었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제1차 전체 회의 모두 발언 일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가뜩이나 일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 책상에 있는 것만 해도 충격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은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아마도 그러면 분과는 월화수목 금금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겁니다. 모쪼록 좋은 여러분들의 역할로서 국민들께 기대에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월화수목 금금금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공무원들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파견 왔던 국세청 직원도 과로로 좀 쓰러진 사례가 있기도 한데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런 공무원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세종으로 찾아가서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이한주 위원장의 말씀은 이제 각 분과 위원들에게 지금 시간도 많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휴일이 없다.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거든요. 저도 국방부에서 20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했던 특히 세종에서 경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서울로 와서 보고해라 그러면 시간을 길어서 많이 뺏기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분과위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국정기획위원들이 세종의 정부청사에 가서 각 분과별로 각 부처별로 국민들에게 직접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현안 대응에 바쁜 공무원들을 생각을 해서 뭐 방대하게 많은 걸 다 하는 것보다는 핵심 현안 위주로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관련된 방향을 정리를 해서 뭐 이 위원장 말로는 골목골목 선대위처럼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각 부처를 직접 찾아가서 받는 업무 보고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미 정부가 출범을 해서 각종 정책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구체적인 국정 과제라든가 정부 조직 개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결국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속도감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도감이 아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 이유는 뭐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60일까지 일을 할 수 있고 뭐 더 필요하면 10일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는데요. 60일 안에 결론을 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키워드를 설명을 했는데 키워드가 뭐냐면 회복이에요. 경제도 어렵고 지금 민주주의도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겠어요. 이걸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 주권 정부라고 표명한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을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다시는 비상경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을 하려면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나 진보 정권에서 가지고 있었던 키워드는 분배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분배보다 먼저 성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분배는 성장이 기반돼야 돼요. 성장 없이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성장을 해야 분배를 하지 않겠어요? 뭘 나눠주려면 나눠줄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기업 중심의 기업 성장과 기업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방점을 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기업 활동이 늘어나서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분배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권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아직도 인권 문제가 아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지점이 많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는. 그리고 국민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행복은 결국 경제적인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게 저는 국민 주권과 국민 행복 추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서 아마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공약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60일 안에 가능한 한 모든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국정기획위원회 일정 속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 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 조직 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출범하고서 초기에 이제 정부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큰 틀에서 변화는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뭐냐면 권력이 너무 한쪽에 집중되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정부 조직 개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두 곳의 기관이라면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법부와 검찰을 얘기하는 건데 사법부를 얘기하죠. 어쨌든 사법부와 그다음에 기재부 두 곳에 대한 조직 개편이 중점적으로 관심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정부 조직 개편안이 올라오게 되고 그걸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걸로 보여집니다. 좀 분산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한 곳에 권력이 집중돼 있을 때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것 플러스해서 경제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는 키워드 아시죠? 아리백을 안 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기후 대응 TF, 그다음에 AI 산업 발전. 요건 이제 전 세계 차세대 먹거리라고 얘기하는 AI 산업 발전. 요 세 가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첫날 회의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의 소통 창구는 나로 일어나하겠다. 그러니까 워낙 각 분과별로 위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취재를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보도되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하게, 물론 빠르게 언론 보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보도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대변인이 그렇게 당부한 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을 마치 확정한 것 같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혼선이 있었고 또 이런 혼선이 있는 것은 뭐 부처 내에서야 뭐 조정하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 혼선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도 보면 조율되지 않은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이 혼선에 빠지고 또 정부 부처에도 부담을 준 사례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언론 보도하기 전에 대변인 창구를 일원화해서 그 대변인에게 확인하고 그 후에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16일 오후 6시를 기해서 장 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제가 마감이 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 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가 오늘 오후 6시 마감됩니다. 예상보다 높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 열기에 어제까지 접수 건수가 7만 4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이고 좋은 인재들이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 7만 4천 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추천이 올라온 셈인데 중간에 이제 뭐 법무부 장관 관련 추천이 많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고요. 네. 향후 인선 방향과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추천이 많다, 뭐 7만 4천여 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 추천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추천 사유를 쓰는 난이 있는데 길게 쓴 분도 있고 짧게 쓴 분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부에서 제기되는 게 이게 인기 투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들은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검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차원에서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청렴성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검증돼야 되거든요. 단순히 추천이 많다는 이유로 그분을 바로 공직에 이렇게 준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천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참고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로 이분이 그런 능력 그리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렴성과 도덕성 이런 부분이 잘 검증된 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 사유에서 구체적으로 이분의 능력, 그다음 이분이 했던 경험들, 경력들 이런 부분이 잘 제시된 것이 도리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재로 등용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천 횟수는 참고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센터장님, 실제로 이번 국민 추천제 그 7만 건이 넘는 추천 정말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는데 결국 최종 인사권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어떤지도 좀 지금까지의 인사들을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좀 실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가장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을 적소에 배치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잘 기용하는 것이 정말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강조하신 능력과 실력 위주의 인사를 해나가겠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적임자, 그 일을 누가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적임자를 찾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력과 함께 인성, 도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공직자로서. 그래서 그건 뭐 대통령의 강한 신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야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출범했을 때의 지지도보다 끝날 때 지지도가 진짜 많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충성을 하는 사람, 뭐 내 편 이런 사람들을 주로 쓰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이 배치되고 그 인원들이 정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도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 일반 국민들의 추천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명도 있는 분들의 거론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복지부 장관에도 뭐 이국종 교수라든가 또 네. 전임 질병청장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도 있었고 어떤 분들의 이름이 좀 오르내렸는지 예, 알아볼 그러니까 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들은 뭐 사실 누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정확히 뭐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보는 거는 아니니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의사회가 복지부 장관으로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이국종 교수는 정말 유명한 분이죠. 예. 일각에서는 그분이 군인으로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 국군 지금 대전병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은 명예 해군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업 군인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분들이 외상 이게 과거에 그 뭡니까 소말리에 해적에게 피해를 당했던 석혜균 선장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내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오청성이라고 내려온 북한군 그 살려낸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정말 머리도 감지 못하고 퇴근도 못했던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복지부 장관 후보로 추천이 됐고요. 그 문화체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그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라든지 봉준호, 유재석 이런 분들도 후보에 추천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에서 그 인원을 실제 장관 인사로 쓸지 여부는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아마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했고 인선은 5년간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해서 이 7만 건이나 되기 때문에 이번 인선에서 모두 이제 채용이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대통령실이 이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놓치는 인재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의 인재뿐만 아니라 인재풀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전혀 몰랐던 분이지만 정말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능력을 갖춘 분이라면 언제든지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7만 4천 건이 들어온 게 물론 뭐 거기는 인기투표적 성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좋은 분들도 저는 추천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내각이나 첫 번째 인사에 등용이 안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다가 언제
언제든 필요할 때 또 새로운 내각이 뭐 교체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또 그분들의 파일을 다시 가져와서 검토해서 그분들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추천한 인재들이 가능한 한 좋은 공직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마련해서 유지하겠다. 이거 그냥 한 번에 보고 끝나버리고 소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골라내는데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성묵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